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장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유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박무빈입니다. 귓구목TV에서 난청이라는 주제는 많이 다뤄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갓 부모가 되신 분들을 위해 난청 중에서도 신생아 난청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청은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장애 중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국내 통계를 보면 중간 정도 난청인 청각역치가 40dB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난청만 보더라도 신생아 1000명당 3명에서 6명이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dB 이상의 역치를 보이는 사실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도 1000명당 한두 명 정도 됩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고도 난청의 경우 500명, 중등도 이상의 난청인 경우는 1500명 정도의 신생아가 난청으로 추산됩니다. 절대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생아의 난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언어 발달 때문입니다. 신생아 시기부터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연령에 맞는 언어 발달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말 언어 체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학습 능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또래들과의 관계, 또 커서는 대인관계와 사회성 이런 데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생아 난청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에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해야 큰 문제 없이 언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청각과 언어 발달, 인지 능력 발달을 위한 뇌 발달은 이게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자극에 따라 청각 뇌 발달을 하는 것은 보통 만 4세 이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청각 뇌 발달이 거의 종료가 되어서 난청 재활을 치료를 하여도 언어와 지능 발달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막연히 이제 어린 아이인데 보청기를 해야 되나 뭐 수술을 해야 되나 아직 어리니까 좀 자라서 하면 되질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신생아 시기를 놓치면 이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생후 6개월 이내에 난청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다들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신생아 난청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걱정하시고 문의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성이 높은 만큼 대처법도 잘 갖춰져 있고 지원 체계도 잘 제도화되어 있는 분야가 신생아 난청입니다. 막연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알아보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청은 유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이라도 비유전적 원인인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니라 빠른 발견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입니다. 난청 검사라고 하면 뭔가 좀 부담이 가고 좀 이렇게 위험한 검사가 아닌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학 용어가 좀 딱딱해서 그렇지 검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신생아 청력 검사에는 AABR 이제 자동화된 청석 내관 유발 반응 검사가 되겠습니다. AOA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라는 이제 두 가지 검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스크리닝 검사가 되겠고 AA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간의 이제 정기적인 반응을 통해서 청신경의 이런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 AOA는 달팽이관의 외유모 세포의 반응을 측정하는 난청 검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이런 선별 검사가 특성이 좀 다르고 장단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난청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AOA보다는 저희가 청각신경병증이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AABR을 좀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136 원칙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생후 1개월 이내 가능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분만병원을 퇴원하기 전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하고요. 만일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하고 이 검사에서 난청이 확진되었다 그러면 생후 6개월 내에 적절한 청각 재활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생아 난청 검사에 드는 비용도 별도로 부모님들이 부담하셨습니다만 점차 제도가 개선되어서 2018년 이후에는 100%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2019년, 2020년 통계를 보면 각각
91.7%, 92.1%의 신생아가 난청 선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비율적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받았으니 대부분 받으신 겁니다. 태어나서 입원 중에는 100% 검사 비용이 보험이 되고, 퇴원하여 외래에서 검사할 때는 일부 검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난청 검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만 리퍼 또는 재검으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검이나 확진 판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도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라는 걸 마치게 되면 결과는 패스, 리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패스는 말 그대로 통과, 정상 청력이라는 뜻이고요. 리퍼는 우리말로 재검이라고 하는데 영어 뜻을 보면 리퍼는 어디다가 의뢰한다,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난청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밀 검사를 위해서 이제 의뢰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돼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하면 한 100명 중에 1명 내지 4명 정도 재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1 내지 4%면 1000명 중에 10명 내지 40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 선천성 난청이 1000명당 1명 내지 4명 정도가 되니까 그 10배수 정도가 이제 재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밀 검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고 생후 3개월 내에 정밀 청력 검사를 시행해서 난청 여부를 확진해야 하죠. 기억하실 것은 리퍼 결과를 받게 되면 난청이 생긴 걸로 매우 걱정을 하시는데 10배수를 거르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리퍼된 아동 1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난청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개월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말씀하신 이 정밀 검사가 이제 난청 확진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난청 확진 검사는 좀 더 이제 난청을 확실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청성 내관 반응 검사, 고막 운동 검사, 유발 이음향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청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이제 난청을 확진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 난청이 있다면 얼마나 들리는지, 왜 들리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각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막연히 청력저하 혹은 난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에 모두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통해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의학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보청기를 처방합니다. 중등도 내의 난청이라면 보청기로 일반인에 가까운 청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방을 받고 재활을 거친다면 청각이나 언어 발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양측성 난청이고 평균 청력이 40에서 59dB이며 ABR 검사에서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육류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일척성 난청의 아이들도 일부 보청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양척성 난청이 아닌 일척성, 편척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 방향을 못 잡고 시끄러우면 대화가 힘들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만 생활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갈수록 시끄러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쪽 귀로 소리를 듣는 경우 소리의 방향과 거리 분석 능력이 향상되어 위험 감지 능력이 개선됩니다. 즉 청음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 귀에만 보청기 착용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 보청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리를 키우는 소리 증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난청을 가졌는데 그게 경도, 중도, 중등 고도까지는 소리가 작게 들리지만 소리의 선명도는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난청 혹은 심도 난청이 되면 소리도 작게 들리고 소리의 선명도도 크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고도, 심도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해도 소리는 커지지만 말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 혹은 심도 난청인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인공와우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 신체의 와우, 즉 달팽이관을 대체하는 인공장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제 선천성 난청인데 90dB 이상의 심도 난청이다고 하면 진단된 시점부터 우선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 발달을 도모하게 되고요. 생후 12개월 이전, 요즘 같은 추세를 보면 한 생후 10개월 전후에 인공와우 이식을 하고 언어 재활 치료를 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경우 70에서 90dB 사이 고도 난청이라고 하면
보청기 재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만일 경과를 보는데 건청 또래와의 언어 발달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여지면 인공호흡 이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대개 한 24개월이 넘기 전에는 인공호흡 이식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다른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서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잘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생아 난청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70데시벨 이상의 청력을 가진 경우라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전체 비용의 5%만 부담하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감각 신경성 난청 외에도 난청의 원인이 고막이나 이소골의 이상 또는 외이의 이상인 전음성 난청의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나 약물 처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소골 재건수를 하거나 외이도 재건수를 하거나 골도 무청기 수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수단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선천성 난청만 하더라도 출생 즉시 발생하는 경우 말고도 출생 이후에 서서히 진행하는 경도 난청이나 지연성 난청, 진행성 난청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난청이 아까 1000명당 한 1명에서 5명 정도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유소화기를 거치면서 학동 전기에 보면 이게 한 6명에서 8명 정도 이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도 난청이 있거나 진행성, 지연성 난청의 위험이 있는 유소화는 적어도 생후 3년가량은 6개월에서 1년마다 청력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제 말이나 다른 행동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분들도 주관적으로 자신이 이제 난청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비율하고 실제 이제 유병률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경우에는 더욱더 그 차이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병원에 다녀왔다, 뭐 의사 선생님이 문진하셨다 이런 걸로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끔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가 하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아이가 난청 고위험군에 있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난청을 검사하고 확인하고 난청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짧게 정리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은 훨씬 세세하게 진행되니 전문 이비인후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검사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귀코목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